안녕하세요. 프램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한국의 불매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었을 때 엄청난 일본 보이콧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일 조만간 흐지부지 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C19가 오기도 전에 일본 내수 경제에 큰 타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을 구매하려고 한국인들이 줄을 섰다 라는 뉴스에 흥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일본 내에서는 한국인들이 드디어 무릎을 꿇었다 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완전히 사라지고 일본 제품은 없어서 못 산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일본의 이런 뉴스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동안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아서 한국을 철수한 업체들은 적지 않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지난 6월에 15년 만에 완전 철수를 했고 지유와 데상트의 키즈 브랜드도 철수했습니다. 올림푸스도 카메라 사업을 6월 말까지 영업 종료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일본 맥주도 직격탄을 맞아서 아사히 맥주를 판매하던 롯데 아사히는 매출이 뚝 떨어지면서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완전히 끝났다 라고 환호를 지르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들어서 이런 환호와 함께 여러 정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 맥주 수입 요청이 폭발했다는 뉴스입니다. 야후 재팬을 통해 한국에서 10월에 일본 맥주 수입이 873%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맛있는 일본 맥주를 못 마시게 해야 한다. 불매운동을 왜 계속 안 하느냐. 북한 맥주를 수입하면 되잖아. 단교하자 등 많이 시끄럽습니다. 실제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10월에 맥주 수입액이 37만 달러, 약 4억 원이며 2019년 10월과 비교하면 873% 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일본산 맥주 수입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2019년 10월에 4,330만원가량 수입하다가 갑자기 4억 원을 수입하니 거의 9배가 되었다는 계산입니다. 그동안 일본산 맥주는 2년 전 10월에는 일본 맥주 수입액인 772만 6천 달러, 약 83억 7,300만원이었고 불매운동이 일어난 7월이 434만 2천 달러, 약 47억 600만원, 8월 22만 3천 달러, 9월에는 6천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번 수입 맥주 금액은 2년 전과 비교하면 4.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맥주 업체에서 제품 가격을 싸게 공급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일부 수입 업체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편의점에서 다시 4캔에 만원 행사가 슬슬 시작되고 있고요. 어려운 경기에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보려는 업자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매운동이 완전히 사라졌다 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100억 원 가까이 수입하다가 불매운동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뚝 떨어졌는데 최근에 4억 원어치 수입했다고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흥분하는 다른 소식은 렉서스의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렉서스의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 ES300H가 11월에만 648대가 팔려서 수입차 판매량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한때는 매월 1000대 이상씩 팔리면서 서울 강남에서 흔하게 본다고 해서 강남 소나타라고 불리던 차량이지만 불매운동으로 판매 감소에 시달렸던 모델입니다. 예년 정도의 전성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5위를 차지한 것에 국내외에서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조만간 다시 불진하게 팔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차의 5개 브랜드 모델은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닛산이 완전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차 브랜드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하면서 판매량을 일시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년에 비하면 토요타는 51%, 혼다 코리아는 90%까지 감소하는 등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판매가 급증하면서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 승리를 하는 와중에 유니클로 매장의 폐점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국내 최대 매장인 유니클로 명동점의 폐점에 대해 한국의 반응을 알아보는 분석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실제 한국 언론이 일본 보이콧 불매운동으로 결국 유니클로 명동점을 폐쇄시켰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이번 폐점을 한국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불매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제목을 뽑은 언론사는 62.5% 정도 된다고 파악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유니클로 명동점이 불매운동으로 폐점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은 항상 흐지부지 되고 있고 유니클로도 그동안 이용을 많이 했지만 결국 C19 때문에 폐점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실제 유니클로 명동점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가장 큰 공격을 받던 곳이었고 그로 인해 많은 매출의 감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C19까지 겹치면서 결국 폐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매운동 탓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한국 언론을 일일이 다 분석하고 한국인들의 반응을 눈치 보고 있는 것이 한심할 정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일본인들이 기고만장해진 것에는 정치적인 일정과 상황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주일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일본 여론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재국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외교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신임 대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해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방 영토는 러시아 영토이다 라고 한 말도 실수였다고 해명했고 일왕이 위안부를 위문해서 사과했으면 좋겠다 라는 엄청난 불경을 저질렀다고 사과한 것입니다. 결국 신임 대사는 앞으로 철저히 천황이라고 깍듯이 잘 부르겠다 라고 일본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해주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겠다 라고 제안했다는 뉴스도 일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본에서 계속 한국 정부가 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매달리고 있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일본인들이 콧대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와 함께 들려오는 일본 제품의 판매 급증이 불매운동은 끝났다 라고 환호를 지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소재 부품 산업에서 차근차근 국산화를 해왔고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일본이 정신 승리로 횡설수설할 동안 불매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섬나라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네요.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등에 따른 식량 안보 확보 차원에서 쌀 수출을 제한하면서 자국 내 쌀 재고 과잉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사태와 곡창지대인 메콩강 삼각주에서의 가뭄 및 바닷물 역류에 따른 식량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며 쌀 수출을 중단했다가 이달 10일 수출을 다시 허용했다. 이 바람에 수출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4에서 5월 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적은 80만 톤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해 쌀 생산량이 줄지 않았는데 이처럼 수출이 제한되는 바람에 재고가 쌓이고 통관이 지연돼 업계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일간 베트남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2일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회의에서 특히 메콩강 삼각주 지역 지방정부와 쌀 수출업계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응우옌 응옥 남베트남 식품협회 회장은 4월 18일 현재 회원사들이 비축하고 있는 쌀만 194만 톤에 달해 6월까지 이미 계약한 170만 톤을 수출하더라도 20만 톤 이상 남고 여름 가을 시즌에 230만에서 240만 톤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5월부터 쌀 수출을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 남부농안성 관계자는 가뭄과 바닷물 역류에도 불구하고 올해 쌀 수확량은 작년보다 줄지 않았다면서 쌀 수출량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한 수출업체는 1만 톤에 가까운 쌀이 통관 지연으로 항구에
발이 묶여있는 바람에 하루 역동에 달하는 보관, 처리 비용을 부담하느라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부 규제 때문에 계약 기간 안에 쌀을 수출하지 못해 120억 동을 배상해야 하는 업체도 나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정부의 쌀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세계 3대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지난해 중국, 필리핀, 아프리카 등에 637만 톤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새로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진출 대상이 될 국가들의 윤곽이 잡혔다. 26일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2019 아세안 주요국 핀테크 산업 동향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이 우선적으로 진출해야 할 아세안 국가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4개국이 지목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은성수 위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금융위는 한아세안 핀테크 컨퍼런스를 열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 핀테크 랩 유치를 주도하는 등 한국과 아세안 지역의 핀테크 협력에 공을 들여왔다. 이번 연구 용역도 같은 맥락이다. 아세안 주요 나라의 핀테크 산업 동향을 살피고 우리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진출국 선정 기준으로 국가별 1인당 국내 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등 경제발전 수준, 금융소외 지표, 정부의 핀테크 정책 안정성과 금융부문 규제 강도, 무선 모바일 가입률과 광역대 가입수 등의 정보통신기술 도입 수준 등을 따졌다. 인도네시아는 2억 7,350만 명을 웃도는 높은 인구수와 양호한 GDP에 비해선 금융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두 번의 금리 인하 이후 금융 수요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어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5.1%의 경제 성장이 전망된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많은 벤처 투자 기업들은 호화 상태인 전자상거래를 벗어나 핀테크 부문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 2016년 3,450만 달러에 그쳤던 VC 핀테크 투자액은 2018년 들어 1억 8,230만 달러로 불어났다. 지난해 5월 기준 인도네시아 내 핀테크 기업은 249개로 이 가운데 전자결제 업체는 65곳이다. 젊은 인구가 많아 휴대전화와 인터넷 보급률도 급증세다. 인터넷 사용인구는 지난 2018년 기준 1억 6,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3.3%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7년 61%로 집계됐다. 현재 인구의 약 51%가 금융소외층이다. 다만 지역적으로 금융격차가 심하고 국민의 30%만이 금융인력을 갖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베트남도 스타트업의 기회의 땅으로 불리긴 마찬가지다. 9,730만 명이 넘는 인구의 평균 연령은 불과 32세로 신기술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전체 GDP 중 은행과 보험 등 금융부문의 비중이 5.8%에 이른다. 올해 베트남 핀테크 시장의 규모는 약 7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핀테크 기업은 총 120개다. 이 중 35곳 이간편 결제와 송금 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앞선 2018년 3분기 기준 디지털 전자결제 거래액은 그해 1분기의 갑절 수준으로 올랐고 모바일 뱅킹 결제액도 5년간 연평균 1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규제 수준이 급성장 중인 금융기술력에 못 미친다는 점은 우려 요소다. 핀테크 규제 부재가 산업 발전과 감독기관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결을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과 재정부 산하증권위원회, 보험감독청 등이 규제 수립에 돌입한 상태다. 태국도 금융산업이 GDP의 7.3%를 차지할 만큼 금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금융분야 개발 마스터 플랜을 시행해 개인 고객과 기업의 금융혁신 의지를 부추기고 있다.
세계의 2위 은행인 시암상업은행은 올해 말까지 점포 30%를 없애고 모바일 뱅킹 플랫폼 활용도를 높인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편화돼 있다. 2017년 기준 금융 보용률은 82%, 계좌 보유율은 28%다. 인터넷 보급률도 82%로 전년보다 15%포인트나 증가했다. 태국은 특히 자금 조달, 대출 부문 핀테크 기업의 매력적인 시장이다. 태국은행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예대 금리차가 높은 편이라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핀테크 기업이 투자자와 대출자 간중계로 은행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면 많은 대출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정부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유지되고 있는 싱가포르 시장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기준 GDP의 13%가량을 차지하는 싱가포르 금융시장은 해외 금융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싱가포르 은행 132곳 중 128곳이 외국인 소유다. 핀테크 업계에 대한 전통 금융의 시선도 호의적이다. 싱가포르 내 금융기관의 62%가량이 벤처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핀테크 업체와 사업 제휴를 맺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싱가포르